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토리 학습 유형 검사의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사 이후 받으신 결과표를 꺼내 보시면서 이번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나의 학습과 관련한 강점이 뭔지 또 약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의 학습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표를 참고해서 이번 시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표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A3 양식인데요. 검사 결과는 이런 A3 양식으로 이제 보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A4 형태의 양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양식만 다른 것이지 내용 구성은 동일합니다. 여기 학습 유형 검사에 표현된 내용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의욕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번 시간은 대단한 학습법 노하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학습법을 배우는 것보다 또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검사 결과표와 설명 그리고 실제 내가 그러한지 나의 상태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석하기 전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면 이 검사 결과는 절대적으로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표에도 보시면 이렇게 신뢰도가 측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검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이런 점수인데 이런 점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검사 결과가 무조건 100% 절대적으로 맞는 수치는 아니라는 게 되겠죠. 이 검사가 어설픈 검사여서 잘못 만들어진 검사여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 검사의 문항들은 어느 정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지만 또 검사를 하시는 분의 응답자의 태도나 아니면 자기 이해 같은 것도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는데 응답자가 솔직하지 않게 검사를 하거나 거짓말로 하는 거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좀 결과를 이제 꾸미면서 검사를 하던지 아니면은 성실하지 않게 귀찮아서 대충 찍고 검사를 끝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점수가 내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신뢰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때로 어떨 때는 정말 솔직하게 했고 성실하게 했는데 또 결과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자기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 또 그럴 수가 있죠. 실제 공부를 별로 안 하면서 자기 자신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 검사를 할 때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지만 막상 삶을 관찰해보면 오래 앉아있긴 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지 않는 모습만 보이는 경우가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이 결과가 잘 맞았을까? 내가 잘 응답을 했을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검사 결과와 또 다르게 내가 실제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이번 해석 설명을 들으면서 검사 결과도 비춰보고 나 자신도 비춰보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 일관성은 얘가 나올 경우 일관적으로 대답을 했다. 여기 보시면 측정 내용이 유사한 문항에서 같은 방향으로 응답하고 있는 정도. 유사한 문항이면 비슷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응답을 하는 경우는 제대로 안 읽었거나 아니면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솔직하지 않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해서 대답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든지 이유에서 일관적이지 않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이 검사 결과를 좀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부주의성입니다. 부주의성은 예라고 나온 경우에 피검자가 문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항 중에 말도 안 되는 문항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가 있죠. 한국의 수도는 부산이라든지 물이 영도에 끓는다든지 뭔가 말이 안 되는 문항인데 거기에 긍정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이 문제를 안 읽고 있고 아니면 너무 대충 읽어서 조금 부주의하게 응답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오가 나와야 신뢰도가 올라간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사회적 바람직성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면 이 결과가 좀 의식되잖아요. 이게 시험은 아니지만 왠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잘 안 나오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두려워서 이건 내가 거짓말해도 잘 모르니까 검사할 때는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솔직하지 않게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점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예라고 답변해야 되나요? 아니요라고 답변해야 되나요? 당연히 예라고 답변을 해야죠. 거짓말을 해봤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라고 답변할 것을 어떤 분들은 검사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거짓말이 일단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을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런 점수들이 있으면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선의 경지, 정말 좋은 거지만 뭔가 내가 거기에 도달하기는 사실 어려운,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이거는 좋은 게 맞지만 항상 행복할 수가 없죠. 나는 공부할 때 항상 즐겁습니다, 이것도 좋은 건 맞지만 우리가 거기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한결같이 뭐 이런 것들은. 그런데 대답을 했다면 이거는 자기를 약간 포장하고 있다 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항에 응답을 했을 때 이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문제에서만 그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질문들에 그런 의도를 갖고 대답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는 60과 69 사이 정도면은 약간 과장되었다 보고요. 70 이상이면은 나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요. 가능성입니다. 무조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60 이하인 경우에는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무응답수입니다. 무응답수는 내가 응답하지 않은 문항의 개수예요. 당연히 이게 많을수록 검사 결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학습 전략 점수가 50, 딱 중간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학습 전략과 관계된 질문에 대답을 몇 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높은 학습 전략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낮게 나온 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응답을 안 해서. 거기에 응답을 했으면 이 점수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무응답수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9개 이하 정도면 무응답수가 검사 결과에 막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을 거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약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죠. 왜냐면 어떤 특정 요인을, 특정 능력을 측정하는 그 문항이 몇 개 없는데 그 문항만 뭐 골고루 응답을 안 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점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신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이제 신뢰도를 떠나서 이 검사 결과가 그러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토리 학습 유형 검사는 크게 4가지 척도를 측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 특성, 두 번째는 학습 정서, 세 번째는 학습 동기, 네 번째는 학습 전략. 이 4가지를 측정했어요. 어떤 검사에서요? 토리 학습 유형 검사에서요. 다른 학습 검사들은 이런 걸 측정 안 할까요? 아닙니다. 거의 모든 학습 검사들이 이 4가지를 측정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 검사를 할 때 왜 이 4가지를 측정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성적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높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면은 친구들 이런 얘기 하겠죠? 지능이 뛰어나야 돼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건 지능이죠.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게 성적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학습 검사들을 해보면 지능과 재능과 부모와 돈 뭐 이런 거 위주로 측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 검사는 대부분의 학습 검사가 학습 전략, 정서, 동기, 여러 가지 특성 측정해요. 물론 지능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뭐 지능이 높다 해서 공부 잘하고 지능이 낮으면 상위권이 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 연구조사를 보면 기억력이 하위 30 안에 드는데 하위 20% 안에 드는데 기억력이 정말 낮은데 전국 최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학습자도 있다. 뭐 이런 게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쁘다고 공부를 다 못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공부에 영향을 줄 만큼 지능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보통 사람이라면 조금은 지능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친구들이 성적을 하위권을 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없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래 4가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학습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성적은 이 4가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성적이 만들어지지 않을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성적은 뭘로 만들어진다? 하면 첫 번째는 노력입니다. 노력.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성적이 만들어지잖아요. 나의 중간고사 성적이 형편없어요. 그럼 첫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이 나의 노력이 형편없었는지, 내가 노력을 A급으로 했는데 결과를 뭐 F 수준으로 받았다. 그러면 노력에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내 결과가 F인데 노력도 F였다라고 하면 일단 노력을 기울여야 성적이 나아져.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성적은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첫 번째. 그 다음 2번째는 이 성적은 노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중간고사 성적이 형편없는데 노력은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돌아보셔야 될 게 내가 좀 공부다운 공부를 하고 있나? 그냥 엉덩이만 의자에 앉아서 주구장창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앉아만 있는 것이 중요한데 앉아만 있고 딴짓할 수도 있잖아요. 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에 10시간을 보내지만 10시간 동안 전혀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적인 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되죠. 그냥 성적이 안 나왔는데 내가 노력했어요. 노력해도 성적이 안 나왔어요. 나는 역시 공부머리가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아직 여러분들은 다양한 학습법을 구사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학습에는 다양한 법이 있어요. 과목별로도 다르고요. 내용별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돌아보셔야 해서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해본 겁니다. 자, 첫 번째,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을 했냐? 여기 개인적 특성부터 학습 동기까지 이 3가지가 일단은 노력에 대한 측정이에요. 노력에 대한 측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은 양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전국 최상위권에 드는데 하루에 공부 1-2시간 하고 전국 최상위가 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하루 종일 공부해요. 학습량이 일단은 압도적입니다. 왜냐면 한 만큼 나오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1평 남짓한 공간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과 뭐 100평에다 짓는 거 수확하는 양이 당연히 다르죠. 이거는 재능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농사에 대한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은 1평만 주어지고 1년 동안 1평만 갖거라, 감자를 심어라. 다른 사람에게는 뭐 100평을 줘요. 이것도 뭐 농사에서 사실 많은 평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요, 100평의 감자를 심어라. 그럼 매출을 누가 더 많이 올릴까요? 당연히 여기가 많이 올리겠죠. 1평에서 공들여봤자 얼마나 수확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최상급의 감자를 몇 개 뽑아내도 매출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량을 측정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학습량을 끌어올리는 게 제일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 공부의 효율과 전략들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학습량이 주어진 학생들은 그래서 대부분은 공부법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공부의 문제가 어디서 오죠? 학습량에서 옵니다, 일단. 그래서 이 학습량을 많이 측정을 한 거죠. 근데 그래도 학습의 효율과 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을 또 표현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점수는 학습의 효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나 질 높은 학습을 하냐. 뭐 예를 들어서 이 1평의 감자 농사를 짓고 100평의 감자 농사를 짓는다고 제가 했는데 1평이 100평보다 수확을 굉장히 뛰어나게 올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100평이 농사를 완전히 망쳤을 때. 언제 망치죠? 감자를 심기 전에 땅을 고루 개간해서 흙을 막 잘 뒤집어 섞어서 씨를 심었을 때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틀 수 있는 적절한 토양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100평짜리 땅을 그냥 줬어요. 근데 여기는 흙이 농사 짓던 흙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 같은 바닥이라든지 그냥 야산이에요, 야산. 그냥 심으면 잘 안 심기겠죠. 근데 농사를 지을 줄 몰라서 100평인데 열심히 감자 씨를 뭐 위에서 뿌려, 그냥 안에 심어주지 않고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농사 짓지만 이 100평의 땅에서 제대로 수확을 건지지 못합니다. 노력은 했지만. 왜 그렇죠? 이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해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한 중상위권, 그래도 하위권은 아니에요. 중상위권 나와요. 근데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사실은 최상위권에 가야 될 정도의 학습량인데 그 친구는 맨날 중상위권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위권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친구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공부머리가 아니구나. 나는 노력은 잘하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정도밖에 성과를 못 올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지능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을 바꿔주면 팍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공부법을 들여다봤더니 그냥 문제집만 계속 푼다든지 주구장창, 아니면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답을 바로 답안지를 찾아보고 답안지만 달달달 외우고 뭐 이러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단순히 펜을 꺼내서 빽빽이만 쓰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방법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못 거둬요. 그래서 학습의 효율을 측정해보는 학습 전략, 이런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낮은 것들을 찾아서 향상시켜주면 내 성적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검사의 종합 결과에서는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는 어떤 내용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도움이 될 거고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요인들에 대한 점수,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 점수 체계를 아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T점수라고 돼 있잖아요. T점수. T점수는 뭐 이론상으로 복잡하게 이야기할 건 없고 그냥 나의 수준만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되니까 이 정도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T점수는 일단은 상대적 점수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간이면은 평균 50이 돼요. 50점이면은 내가 나랑 비슷한 나이나 학년의 이렇게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딱 보통 수준이다.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표준편차 10을 더가지고 10과 60점 사이, 여기가 이제 보통 수준에 해당이 돼요. 70%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여기 이제 분포가 되죠. 그러면은 43이면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58이면 높긴 하지만 진짜 높은 수준보다는 약간 중상 정도가 더 어울리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60 이상이면은 높다라고 해서 한 상위 15%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40 이하면은 낮다라고 해서 하위 1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35 이하면은 그럼 매우 낮다라고 해서 한 하위 7% 정도에 해당되고요. 65 이상이면은 매우 높다라고 해서 한 상위 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0 이하면은 뭐 하위 2%, 70 이상이면 상위 2% 정도 수준의 극단적인 점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수준이 40과 60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T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높은 점수들은 여러분들의 학습 강점이 될 수 있겠고요. 낮은 점수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이 될 수 있겠고, 학습 검사에서는 특히 약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점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정서가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부정동기에 해당하는 무동기, 외적동기, 이거는 이제 점수가 약간 느낌이 부정적이잖아요. 이 점수들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 세 개의 점수는 낮을수록 좋아요. 나머지 점수들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점수가 높다면 이게 나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고요. 나머지 점수들은 낮다면 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학습량도 늘어나고 학습의 효과도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인들을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점수는 이해를 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요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는 이 검사는 학습 유형 검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유형의 특징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특징일 수 있겠죠. 내가 학습자로서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MBTI가 성격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성격 유형을 표현하는 거라면 이 토리 학습 유형 검사는 학습자로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총 13개의 학습 유형 중에서 내가 어떤 학습 유형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성격 유형은 우월하고 열등한 성격이 있다고 하지 않지만 이 학습 유형은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 유형은 타고난 게 어느 정도 많지만 이 학습 유형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안 좋은 유형으로 나왔다면 나의 약점을 보완하면 점점 나의 학습 유형이 이제 바뀌고 개선되고 나아지는 거겠죠. 현재 내가 어떤 학습자인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위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개인적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죠. 일단 빼놓지 않고 말해야 되는 거는 이분들의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이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이 한 분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죠. 이분들이 단순히 재능만 갖고 이 자리에 있던 건 아닙니다.
재능이 물론 있겠지만 이분들보다 더 재능이 뛰어나면서도 이 위치까지 못 올라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재능만 놓고 보자면 이분들은 재능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조건, 공부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뭔지 개인적 특성에서 측정을 해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아 탄력성입니다. 공부는 실패의 연속이거든요. 때로는 엄청 충격적인 성적을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노력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자탄력성은 실패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이겨내는 능력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강한 의지력을 측정한 겁니다. 이게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탄력성이 낮아서 이 공부라는 것이 잘 되지 않았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탄력성은 어떻게 높일까? 오늘 시간에 이거 모든 요인을 다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수많은 얘기를 할 시간은 안 돼요. 하지만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이나 아니면 챗GPT에게 물어보면 이런 답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분야거든요. 탄력성이 낮으신 분들은 실패가 내 어떤 자아에 나라는 존재에 위협이 되지 않게 실패에 대한 좀 수용적인 마음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과에 너무 집착하는 부분을 내려놓고 성공한 사람들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떤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더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들을 자기관리 비법들을 훈련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신감이 낮은 경우 나는 해도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하잖아요. 공부가 중요한 건 알겠어. 나도 잘하고 싶어. 근데 나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난 다른 일을 알아봐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 학습량이 나올 수가 없죠. 하기 싫은 공부를 그래 나는 하면 성적은 나오니까 라는 마음이 있어도 재미가 없는데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에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이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만 여기는 무조건 망해. 여기다 전 재산 걸어. 이러는 경우 없잖아요. 망하는 데는 내 전 재산이 걸려 있더라도 빼겠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 재산을 거는 데는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는 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거기에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자신감은 믿음입니다.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란 거는 감정과 같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라는 강사에 굉장히 지금 신뢰감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저 강사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신뢰가 간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제 믿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뢰를 하든 안 하든 저라는 사람의 그 값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사기꾼이면 저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신뢰감이 있었지만 그 신뢰감이 잘못된 거였고요. 제가 이론적으로 탁월한 강사였다고 치면 저를 신뢰하지 못했던 분들은 저를 신뢰하지 못했지만 또 그 감정도 잘못된 판단일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도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보통은요 대부분은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 스스로가 나를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학습 장면에서는 공부가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더 공부하기 유리한 성격도 있고 공부하기 더 좋은 탁월한 재능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내가 전국에서 탑을 노리다든지 최고의 학자가 된다든지 내가 1등만 하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 이게 중요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떤 성적을 내기 위한 그런 공부들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감이 떨어진 분들은 학습 이론을 배우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든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감정보다 이 연구되어 왔던 이 이론을 바탕으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진 이유가 실패를 경험해서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성공적인 경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적도 올려보거나 하루 공부량도 이렇게 채워보거나 자기관리에도 성공을 해보거나 힘든 과제도 잘 마무리해보거나 이런 성공 경험을 조금씩 다양하게 받다 보면 내가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공부라는 영역은 보통은 다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적을 어느 정도 내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감을 찾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열악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큰 성취를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때 전교 꼴찌였는데 고등학교 때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뭐 이런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모아놓으면 꽤 많습니다. 게임 중독이었는데 명문대를 가고 뭐 이런 거. 저기 제일 밑바닥인 환경에서도 저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이게 누구든 할 수 있겠다 라는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성실함을 가져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의 목표와 계획과 뜻을 세우고 그걸 매일매일 끈기 있게 성실하게 해나가야 되는 이런 성실성을 갖추지 않으면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진로가 혼란스럽다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나중에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목표가 뚜렷하지 않을 때 대부분 학습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도 끈기를 갖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하는 성실성을 갖춘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 이거는 인생의 목표로 삼아볼 만한 어떤 개인의 성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중간고사 나의 성적의 목표가 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실성에 대한 목표를 잡아보는 거. 내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성실했다, 100점 만점에 내 기준으로 한 80점, 70점 아니면 90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라고 해서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성실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이 공부라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습 정서입니다. 감정이죠. 감정의 문제가 와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 공부는 자기 주도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타인이 막 억지로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억지로 하다 보면 이 정서가 망가지거든요. 이 학습에 있어서 반감,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 많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의 정서가 어떠한가, 학습 과정에서. 그리고 이 정서는 동기로 인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정서가 너무 높다, 공부만 생각하면 너무나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좌절감이 든다. 그러면 이 학생은 공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동기, 경쟁심이 약간 건강하게 있는 건 괜찮은데 조금 더 그럼 날 분발하게 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경쟁심이 지나쳐요. 1등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들은 다 무가치한 사람이야. 어떤 노력을 기울였든 3등 4등 세상이 기억해주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이 공부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이 시험 장면에서 시험 불안이 엄청 올라가요. 왜냐면 1등만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2등하고 3등 했어도 내가 과정을 충실했고 노력을 했으면은 그러면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데미지가 덜한데 1등만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학생들은 2, 3등이 되면 굉장한 좌절감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좌절감을 겪을까봐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면 난 무가치한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않게 나오면 나는 쓰레기야. 이런 생각들, 학습에 대한 부정정서를 자꾸 높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학습에 대해 부정정서가 되게 높죠.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나치면 이 공부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해도 되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어려워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런 거를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 개인을 평가하는데 지독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한국 학생들이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긍정정서예요. 우리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취감과 이 뿌듯한 마음과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산을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산이 힘들면 힘들수록 정복했을 때 그 성취감이 배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산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학습 과정에서 성취감과 뿌듯함과 때로 배우는 즐거움과 이런 긍정적인 정서, 보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 공부가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못 느끼는 친구들은 공부라는 과정이 더 힘들게만 느껴지겠죠. 등산가들은 산을 오르는 게 즐겁지만은 않죠. 보통 사람과 똑같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보통 사람들보단 조금 더
과정 중에도 즐거움을 느끼고요. 올라가고 나서는 또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산을 오르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은 산을 오를 때 그렇게 긍정정서를 많이 느끼지 않으니까, 성취감도 약간 느껴지지는 하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오지 않으니까 산을 찾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공부를 더 찾는 사람이 되려면 이 긍정정서를 더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부라는 것이 헛된 게 아니다, 나의 성장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루 공부가 끝났을 때 무의미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의욕이 더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정정서, 긍정정서가 어떻더라도 나의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정서 조절 능력도 측정해 봤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면서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은 동기입니다. 학습 장면에서 학습량을 결정짓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인데요. 일단 부정 동기가 높으면 공부할 때 어려움을 좀 많이 경험하게 되고, 긍정 동기가 높으면은 공부가 굉장히 즐거운 활동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무동기는 높을수록 공부할 학습 과정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못 찾아서 의욕적이지 않는 거예요. 공부가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거죠. 중요하지 않은데 힘든 걸 왜 하겠어요? 중요해져야 하죠. 이런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하고, 이 공부가 얼마나 가치롭고 의미가 있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말 하면서, 이 공부해봤자 아무런 쓸데 없어요, 뭐 이런 말 하면서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공부를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무동기가 되겠고요. 외적 동기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는 하게 하는데 때로는 아예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를 과열되게 하기도 하고, 양날검 같은 그런 동기라고 볼 수 있지만 부작용이 많은 동기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동기는 아닙니다. 경쟁심이나 이런 거예요. 나의 유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나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1등 함으로써 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식 공부죠. 이런 걸 하게 되면 처음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은 내가 못 보여줄 것 같으면 아예 안 해버려요. 내가 수학은 자신이 없어, 해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 괜히 했다가는 해도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들킬 것 같아, 그러면은 아예 안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보여주고 과시해야 되니까 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엄청 집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정서가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유능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좀 도전적인 과제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도전적인 거는 약간 실패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 데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뭐든지 보여주기식이니까 성공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뭐 그런다든지. 부정 동기는 그런 부작용이 많고요.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갖춰야 되냐면 성공 동기,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 필요를 느껴서 나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난 열심히 공부해요. 뭐 이런 거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공부가 필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성공 동기가 긍정 동기에 해당되고요. 뭐 이런 사례가 있겠죠. 이 공부의 왕도에 나왔던 학생인데, 경찰이 되겠다는 꿈이 생기자마자 한 중위권 학생이었는데 최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이 학생이 경찰 행정학과를 다니는 멘토를 만나요. 그래서 선배님, 운동이 경찰 되려면 참 중요하나요? 하니까 선배가 아니야, 운동이 아니라 이 성적이 참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찰이 되려면 이 성적이 너무 중요하구나, 성적의 중요성을 깨달으니까 성적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갔죠. 이 학생의 머리를 열어서 뇌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성적이 중요하구나, 뭐에서? 나의 꿈에서. 내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내가 느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게 이제 성공 동기고요. 그 다음에 내적 동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막 진짜 세계적인 학자들이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버트런드 러셀인가요? 그 수학자는 세상의 만물이 뭐 수학으로 환원된다.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 좋으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온 세상이 수학으로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이 수학으로 보이면 사실 수학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는 온 세상이 악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밖에 도로에서 차가 듣기 싫게 막 사이렌을 빵빵 울리면은 막 그런 것 가지고 영감이 떠올라서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음악에 흥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학습 과정 자체에 흥미를 가지는 내적 동기, 이거는 모든 분야에 그렇다면 좋겠지만 모든 분야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노력하면 이 흥미를 계속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서울대 과학 전공자 중에 뭐 수석 입학해서 그 공부의 왕도에 나왔던 사례가 있었는데, 과학도거든요. 과학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대학생 때 이제 과학을 배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좋아했던 과학이 조금 막 무거워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과학을 좋아하게 됐었던 그 시발점, 과학 만화 있죠? 그 어린 시절 보던 그 과학 만화를 꺼내서 다시 이렇게 읽어요. 대학생인데 과학은 재밌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게 또 되게 효과적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제 인터뷰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나의 내적 동기를 관리하는 거, 이런 방법도 참 필요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엔 이제 학습 방법과 관련된 점수는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학습 검사에서 요인은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방대한 학습법이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수업 활용은 학교 수업 시간에 내가 얼마나 집중력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냐. 이왕 내가 앉아있는데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졸면서 그 수업 시간을 놓치기도 하잖아요. 모든 수업 시간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분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돼야 되죠. 첫 번째로는 내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잠도 푹 자고 잘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 이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되거든요. 밤새 게임하다가 학교 와요. 공부 수업 시간도 중요해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체력이 바닥나서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럴 때 엎드려 자기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집중해 보려고 선생님과 아이 컨택을 열심히 하고, 강사와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생각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의 효과가 높다라고 파리대학교의 로렌스 컨티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강사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강사와 상호작용을 할 때 내 기억력과 집중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졸리면은 가만히 수동적인 학습을 하지 말고 적극적인 필기를 한다든지, 필기도 좀 목표를 세워서 요약 정리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강사가 전달하는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적겠다, 정말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다가도 더 올라가게 되고요.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 내가 자리를 어디 앉는지, 혹시 앞자리에 앉을 기회가 있으면 앞자리를 선호해야 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만한 자리라면 어떻게 더 분발해야 되는지, 이런 수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엔 시간 활용입니다. 공부는 결국에 시간 관리다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공부의 핵심은 뭐기 때문에? 혼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공. 공부의 핵심은 혼공입니다. 혼공이 뭐냐면 혼자 하는 공부예요. 물론 수업 활용 중요하죠. 수업이 없이 혼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적의 우열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수업 활용보다는, 수업 활용도 영향을 미치지만 혼자 하는 시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는지, 나에게 맞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내가 어느 시간이 주의 집중력이 제일 좋은지, 그리고 내가 하루에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지, 이런 시간 활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나는 먼저 할 거 하고 노는지, 놀고 할 거 하는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시간 활용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 활용입니다. 혼자 공부를 할 때 나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지, 학습의 효율성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기억에 남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강의를 귀로 듣기만 하면 5%밖에 안 남고요. 읽으면 10%가 그래 남는데요. 귀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좋은데, 귀와 눈을 동시에 사용하면 20%가 남는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 해보면 75%, 설명해보면 90%. 남을 가르치는 게 최고의 학습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습 기술 활용은 다양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시간 다 소개할 수는 없어도 간단히 이런 거 있잖아요. 칠해독 공부법이라든지 PQ4R 공부법, 인출 공부법, 이런 거. 이런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공부법은. 그래서 찾아보면은 공부법이 참 다양하구나. 그리고 공부가 그냥 막연히 앉아서 읽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칠해독 공부법도 그래요. 칠해독 공부법도 그냥 7번 읽는 거지만 7번 읽을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할지, 세 번째, 네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할지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하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물론 그냥 7번 읽는 것도 학습이 되지만 더 효과적인 학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지금 학습이 잘 되고 있나?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이 내용들을 내가 더 잘 내 것으로 만들고 습득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영어 한글 같이 써 있는 내용보다는 영어 써 있고 뭐 뒷면 단어장에 한글이 써 있어서 보고 내가 연상해서 안 떠오르면 다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영어 발음은 꼭 입으로 한번 소리내지 않더라도 입 모양으로 한번 따라해 보는 게 영어 단어 외울 때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막연히 따라서 뭐 100번, 1000번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활용이 낮은 분들은 나의 공부가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부법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소개한 공부법도 좀 찾아보시고요. 유튜브에 요새 공부법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런 컨텐츠들 좀 익숙하게 보다 보면 내가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더 효과적인 공부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학습의 효율을 높이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학습 유형 검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공부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공부 얘기를 쭉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시간의 가장 핵심은 나의 약점을 발견하는 거고 그 약점을 보완하면 나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물론 상심이 되죠.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건강이 안 좋으면 기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설명 듣고 마치면 안 되고 이제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